왜 이렇게 음, 설레발을 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결국 이것도 되게 가치적 대립인 것 같아요. 두 음, 맵을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게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2, 3년 전에 물어봤을 때 제 미국 친구들의 반응은 안녕하세요. 메인스트리 팟캐스트 여덟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고이고요. 요즘 이런저런 리서치 하면서 보내고 있고, 보스턴에는 벌써 여름이 한풀 꺾이고 가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시 보스턴에서 한국에서 취직거리를 찾고 있는 판다입니다. 인턴 오퍼를 최근에 받아서 매우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두 명이서 재밌는 미국의 일렉션 플로우와 미디어 편향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 미국 대선판에 대한 뉴스가 한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많이 음, 보세요, 고고님도.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유튜브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미국의 대선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음, 아직 판의 결정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음, 설레발을 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아직 시작 안 했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뭐 영향은 있겠지만, 아직 TV 토론도 안 했고, 뭐 제대로 된 대선 레이스가 사실은 시작을 안 했는데, 그게 또 음, 바이든이 중도에 사퇴하고 해리스가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 중요한 게임은 시작도 안 했고, 결정적인 장면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뭐 해리스가 이기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거지? 하고 의문이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요. 다들 그 토론 시작하면 헬스가 그런 즉석에서의 토론 경험이 많지 않아서 많이 밀리게 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보이는 건 그 지지자들을 둘러싸고 미리 준비된 스크립트로 뭔가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환호를 일으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위주로 하고 즉흥으로 대답하거나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서 저 또한 아직 본격적인 시작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정치 대선 판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주안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미국 대선을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총선이나 대선 때 보면은 결국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은 수도권과 충청도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수도권은 워낙에 표의 절반이 몰려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충청도야말로 걸림표는 뭐 경상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적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기면은 전체 선거를 이긴다. 그만큼 중도층이 몰려있고 여기를 이기면은 뭐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던가 가늠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대선 결과들을 보면은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다수를 점한 후보가 이겼고요. 음,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16대 대통령 후보부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그 전에 15대 대통령 때 김대중 대 이해창 후보 때도 김대중이 김종필과 DJP 연합을 이뤄서 충청권의 맹주인 김종필과 DJP 연합을 이뤄서 충청도 표를 많이 잠식했고 그래서 음, 대통령이 됐고 음, 노무현도 역시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겠다는 걸로 해서 대통령이 됐고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워낙에 압도적인 기세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뭐, 충청도는 당연히 이분들이 잠식을 했고, 이제 19대 때, 20대 때도 결국에는 충청권에서 표를 어떻게 가져왔는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선 대통령이 결정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실제 네, 결과가 이러니까요. 있네요. 음. 경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도긴 하고, 인구가 지금 1,300만으로 우리나라에서 5천만 인구 중에 1,300만이 몰려 있으면은 거진 3분의 1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서울 인구 한 9천만 정도, 인천 인구 350만 정도 하면은 사실 진짜 인구의 절반이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건데,
거기 음, 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충청도가 가진 표는 이보다 훨씬 적지만, 그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게 저희가 미국과 같이 선거인단 제도가 아니라 각 개별 투표인데도 이렇게 경합주 개념의 충청 수도권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의 수는 적지만 이제 네, 중도층이 걸린 곳에서 그러니까 네. 양쪽이 팽팽한 가운데선 결국엔 가운데 싸움이잖아요. 가운데 자리 싸움인데 음, 가운데 자리 중도층 싸움에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하는가 그 풍량계 가늠자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데가 저는 충청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서울도 중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 네, 아닌가 봐요. 그 이, 서울은 전통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민주당세가 조금 강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음, 그 분석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경상도에서 상경한 사람들보다 전라도 쪽에서, 충청도 쪽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 경상도는 나름의 남동 공업지대가 생기면서 정주 여건이 마련이 되고 산업이 발전해서 이제 시골에서 음, 올라가더라도 부산이나 대구로 올라가는, 울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음, 이제 음, 전라도나 충청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전라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공업화가 타 도에 비해서 덜 진행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더 많이 올라와서 호남계의 인구 비율이 서울에 더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뭐 어, 충청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충청도는 최근에 뭐 개발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음, 사실은 경기도가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해서 경기도에 자리 잡지 못하는 공업지대가 충청도로 갔기 때문이지, 특히 충남지대에 갔기 때문이지, 그게 충청도 자체의 인구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거죠. 음, 그래서 6, 70년대에 우리나라가 공업화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있을 때 서울 경기에 몰린 많은 사람들의 출신지는 경상도도 있지만 충청도와 전라도가 더 많았다. 그래서 서울은 야도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어, 합디다.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가운데 싸움이고 중도 싸움이고 경합도 싸움이고 그게 우리나라에게는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이다. 미국 음, 대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음, 넘어가 보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는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마다 하늘색은 약간 모르겠다. 그래도 음, 민주당 쪽에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다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음, 빨간색은 웬만하면 트럼프를 찍을 곳들이에요. 음, 그래갖고 표수를 보면은 232 대 235, 거의 음, 3표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네. 그리고 270표를 이겨야지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 특히 미국의 대선은 주마다 표수가 걸려 있고 그 표를 그 주를 따면은 그 주에 있는 표를 독식하는 구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이제 38개를 이 나머지 노란색 주에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노란색 줄을 경합주라고 하는데 이 노란색 줄은 어디서 나온 경합주 분석인가라고 하면은 제가 잠시 화면을 또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2016년 대선 결과 맵이에요. 표를 보면은 트럼프가 이긴 걸로 보이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동북부의 인구 밀집지대, 서부의 인구 밀집지대를 바이든이 이긴 거 빼고는 나머지 주를 다 이겨서 트럼프가 된 거고요. 이거는 2020년 맵인데요. 어, 2020년이면은 면적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동북부는 여전히 바이든이 이겼고 서부도 이겼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바이든이 이긴데 중부와 그리고 서부 그 텍사스 위에 있는 콜로라도,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이겨서 바이든이 이번에는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두 음, 맵을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눈 운동을 조금 하셔야 돼요. 준비하세요. 네. 짠, 어, 짠, 짠, 짠. 어디가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죠?
다시 넘어오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주가 네. 넘어온 주입니다. 음, 그래서 이 38표를 바이든이 얻어야 되고 트럼프는 35표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섯 개 경합주 중에 세 주를 이기면 되는 거죠. 음,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나머지 주는 갈 것도 없고, 왜냐면은 원래 고정표니까요. 거의 고정표니까요. 그래서 음, 얼굴 도장만 찍어주는 셈 치고, 요 경합주 다섯 주에 올인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 경합주도 이제 다섯 개를 또 두 가지로 지역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위에 세 개 주,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이니아는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쇠락한 공업지대이고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노조들이 굉장히 셌고,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음,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왜냐면은 지금 이분들이 직장을 많이 잃었잖아요. 미국의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얼마나 지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지역이고요. 또 음, 조지아랑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공화당 빨간색 지지 지역이었어요. 음, 근데 요즘 여기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인구가 넘어가고 아, 새로운 그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 색채가 점점 점점 강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음, 음, 특히 애리조나는 인구가 조금 적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비싼 생활비를 못 견디고 넘어오는 인구들이 더 많고 아, 선벨트라고 해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여러 기술 기업들이 이주를 하고 있고요. 또 원래는 존 맥케인이라고 옛날에 오바마에 맞서서 대통령 후보로 뛰었던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오바마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남기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표가 넘어온 것도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쪽으로 이번에 표가 조금 쏠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조지아가 참 이번에 신기한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점점 도심 지역에 젊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도 한데 전통적으로는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음, 보수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발달한 곳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주였는데 근데 그 유산으로 인해서 흑인들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흑인 노예들을 활용한 플랜테이션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곳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직도 흑인 인구가 굉장히 인구 비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음, 이제 흑인의 피를 일부 갖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흑인 표가 더 몰려서 음. 그리고 젊은 인구 표도 쏠리고 등등의 이유로 조지아가 카멜라 해리스한테 넘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선거인단 넘버도 되게 꽤 되네요, 조지아가. 네네, 16개. 그래서 지금 다음 선거에는 조지아가 아마 선거인단도 이거보다 더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음,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주기 때문에. 음, 조지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틀랜타가 위치해 있고요. 애틀랜타 올림픽이 1996년도에 열렸었죠. 한국 기업들도 많이 가 있죠. 네, 현대가 원래 가 있었는데 공장을 더 키우고 전기차 공장도 새로 짓고 있고 물류센터도 그래서 사바나항에 짓고 있고 등등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섯 줄 싸움이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그리고 남부의 조지아, 애리조나 싸움이다. 라는 음,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미네소타 주지사예요. 미네소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미네소타가 어딨냐면은 지도에 위스콘신 노란색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옆에 MN이라고 써 있는 데가 미네소타거든요. 음, 여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매우 진보적인 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주의 주지사인 육선 하원 의원을 하고 주지사를 역임하고 있던 팀 월즈를 부통령 후보로 낙점을 해요. 음, 그래서 이거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카멀라 해리스를 잘 보완해주고 민주당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좋은 후보다라는 평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 이유인 즉슨 이제 많은 또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팀 월스 같은 사람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팀 월스의 배경을 보면은 학교 교사 출신이고요. 그래도 주요 양력을 보시면은 주립대에서 사회과학 교육학 학사를 받았고 고등학교 교사를 했고요. 고등학교 풋볼 코치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인 거죠. 내가 음, 주변에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인 거고, 음, 영어로 하자면 relatable 하다. 음, 내가 주변에 있음직하고 나랑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캐릭터인 거죠. 음, 그리고 2005년에 보시면은 육군 방위사령관 상사제대 했고요. 그래서 육군 방위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군은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파트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 네. 신기했어. 이거는 또 미국의 특이한 군 제도이기도 한데 저는 우리나라도 결국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무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근데 방위군 사령관 상사제대 했어요. 왜냐면은 미군의 중추는 부사관입니다. 하사, 중사, 상사. 그래서 그 상사 제대를 했다는 거에서도 저는 일단은 또 릴레이러블 하지 않나. 음, 왜냐면은 JD 벤스도 군 경력이 화려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장교 출신이잖아요. 음, 팀 월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릴레이터블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재산도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추정치로는 한 5억 원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5억 원 내면은 이분이 60세가 되도록 돈을 이 정도로 안 모았을까 싶을 정도의 재산이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소탈한 면모를 이제 주변 지역, 특히 우리가 관건으로 두고 있는 병합주,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에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러스트 벨트가 그 세 주가 결국에는 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백인 중산층이고 특히 음, 남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표를 많이 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세 주에서만 표를 갖고 와도 10표 더하기 15표 더하기 19표 하면 44표거든요. 음, 그러면은 선거에 필요한 35표, 38표 중에 44표니까 여기만 갖고 와도 이긴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조지아는 흑인 표랑 진보 표를 이제 카멜라 해리스의 배경을 이용해서 갖고 올 수 있다는 전략이 있다면 이제 월스는 펜실베니아 주지사, 민주당 출신의 샤피로 주지사보다도 확장성이 더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선택인 겁니다. 음, 샤피로 얘기도 뭐 왜 안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지만 그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고 음, 그럼 이 팀 월즈의 스펙을 JD 벤스랑 비교를 하면은 뭐 나이는 JD 벤스가 트럼프의 나이 많은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매우 젊고 저는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분의 흑수저 성공 스토리가 오히려 팀 월스보다는 확장성이 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흑수저인 거 알겠어. 근데 예일대를 갔잖아. 그리고 벤처 캐피탈 회사에 입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잖아. 그리고 하원의원이 됐잖아. 그래서 이분의 흑수저 성공 스토리가 원래는 옛날의 배경은 내 주변에 있을 만한 사람은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하고서부터는 그냥 성공한 남이 된 거지. 음, 항상 이제 러스트 벨트나 경합주에 있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표를 줄 만큼의 확장성은 제이디 벤스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면에서 티모에스는 탁월한 선택이다. 그리고 음, 티모에스가 이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를 두고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이상하다, weird라는 프레임을 갖고 와서 이게 또 온라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음,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게 이 정말 좋은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원래부터 날 때부터 부자였고 음, 그리고 그거를 더 성공한 사업으로 키워서 이제 7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거고, JD 벤스는 원래 흑수저 출신이지만 지금은 약 100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발언을 보면은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니? 라고 하는 거죠. 음, 나만 그런 거야 하면서 이게 대놓고 깔 수는 없지만 대놓고 이런저런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보다는 그냥 이상하다라는 이름으로 퉁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나는 너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음, 너네 주변에 학교 선생님을 일단 한 번씩은 다 봤을 거고 나의 풋볼 코치는 당연히 살면서 여러 번 봤을 사람이고 내 주방위군도 주변에 많은 출신인데 내 재산도 심지어 네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의 재산 액수랑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너네랑 다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이상한 데가 있고 너네가 생각하는 건 나랑 좀 다른 데가 있지 않냐 이런 거. 그래서 이 프레임을 정말 잘 씌웠다고 생각을 해서 팀 월스가 어떻게 발언을 하고 부통령들이 어느 정도의 대선에서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팀 월스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음, 결국 이것도 되게 가치적 대립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음, 저 공화당 쪽에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비유하면 알파 메일 피겨를 되게 만들고 싶어 하고 우리 아메리카를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넘버 원 국가로서 모든 걸 이렇게 다 매니징할 수 있는 능력과 배짱과 뭐 경력과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밸류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성을 잘 쪄야 한다라는 정말 큰 가치의 대립이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이건 저는 앞으로 11월까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맨 처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만 해도 이게 사람들이 워싱턴 DC의 엘리트 정치에 대한 염증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네, 아이비리그 출신의 공화당, 민주당 엘리트들이 여태까지 했는데 실망스러웠어. 근데 그 실망감을 표현해줄 사람이 원래는 정치 엘리트가 아닌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인 거야. 음, 그래서 트럼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트럼프도 유펜 출신, 펜실베니아 대학교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이거죠. 음, 그리고 재벌,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이다 이거죠. 음, 그리고 제이디 벤스도 사실은 주립대 출신이긴 하지만 결국엔 예일대 로스쿨을 나오면서 이제 커리어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제이디 벤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결국에는 아이비리그의 덕을 받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음, 근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는 각성을 했는지 카멜라 해리스는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다 나왔고요. 팀 월스도 네브라스카에서 주립대를 나왔고 미네소타에서 굉장히 평범한 커리어를 쌓았단 말이죠. 음, 오히려 탈 엘리트 기조는 공화당보다 지금은 민주당이 더 센 거예요. 음, 그래서 러스트 벨트에서 이 백인 중산층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블루칼라 워커들은 누구에 조금 더 표를 주겠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기조, 탈 엘리트 기조를 보면은 팀 월즈랑 카멜라 해리스가 있는 민주당의 표를 줄 공산이 좀 더 크지 않나. 지금까지는. 저는 앞으로 혹시 뭐 전쟁 이슈라던가 뭔가 그런 이렇게 똘똘 뭉쳐져서 강력하게 리드하는 그런 힘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되게 좋을 때는 아, 내 맘대로 하게 해줘, 자유롭게 해줘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언설턴티가 커진다거나 무슨 이슈가 발생하면 힘 있는 누군가 영웅이 그 히어로물이 항상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해줬으면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1월 동안 예를 들어서 러스트벨트에 있는 분들이 저는 그 월즈는 확 그분들과 정말 비슷한 모습을 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또 반대로 되게 남성적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슨 이슈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일부러 다른 면을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카멀라 해리스나 팀 월스 같은 경우에 정말 미국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냐 아니면 검증이 되었냐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트럼프에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그런 의구심과 걱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그 바이든 사태부터 그 일을 그 매니징한 방식이 약간 되게 의구심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바이든의 그 인지 능력 저하 문제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는데 결국 그 상황을 숨기고 그 뒤에 있는 누군가 팀이 되었는지 뭐 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사실 국정 운영에 많은 걸 해왔다고 저는 그 음모론적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잠깐 홀드를 하고 싶은 부분이 네, 민주당의 구성이 이제 한 사람 혹은 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구조가 아니고 네, 이제 바이든이라는 리더가 있긴 하지만 바이든이 또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지도력이나 장악력을 발휘하는 구조가 아닌데 음, 이제 바이든 자체가 물러날 의지가 없었다면 대담하게 내려와라라고 할 수 있을 민주당의 지도부가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구조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그 정도의 리스크를 스스로 노출하고 내려오라는 압박을 받기 전까지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을 내비뒀다라고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바이든을 끌어내릴 동인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잘 모르겠으나 그 내려오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비용이 뭐 그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쟁도 되게 많았고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이 어떤 건강상의 이슈나 그런 의사결정을 매우 클리어하게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좀 내부 안에서 그런 정치적 계산 말고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면 좀 더 정말 민주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민주적 절차를 만들었다면 모든 과정이 좀 더 매끄러웠을 텐데 저는 바이든 이슈도 그렇고 바이든이 그 트위터에 그 레터를 올려서 포기하고 그리고 카멀라를 엔도rs먼트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도 약간 좀 매우 민주적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약간 시간이 없으니까 카멜라 해리스를 밀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돈도 이미 네. 많이 모여 있었고, 돈도 얘기가 있긴 했는데 일단 시간 문제가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이 선거를 이기고 싶은 선거인데, 맞아요. 이거를 이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충분히 벌어야 되는데, 언제 또 전당대회를 다시 하고 앉아 있어. 뭐 전당대회를 하면은 괜찮은 사람이 1, 2개월 안에 딱 나와서 9월, 10월 트럼프랑 토론 빠빠하고 11월 달에 대선을 치를 수 있어? 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음, 네, 그래도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는 카멜라 해리스의 대선 전 이미지가 많이 반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제가 한 2년 전에 친구들한테 카멜라 해리스 배경 괜찮지 않아? 이 사람이 바이든 대신에 대통령으로 뛰는 건 어때?라고 제가 2, 3년 전에 물어봤을 때 제 미국 친구들의 반응은 카멜라 해리스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또 절대 안 될 거라고 했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는 적어도 일단 지금은 반전이 된 거예요. 저는 아직
그게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제 그래서 느낌, 약간 미디어가 만들어준 이미지 같이 많이 보여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미디어에서 트럼프 벤스에 대해서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요즘은 네. 월즈랑 해리스의 보도를 너무 많이 해주고 그 덕분인지 최근에 어제 8일에 발표한 건가요? 8일에 발표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러스트벨트에서는 해리스 월스팀이 이 트럼프를 모두 앞섰다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탓인지 무엇인지 일단은 러스트벨트에서는 근소하게 민주당 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결국에는 지켜볼 리다. 음, 결국에는 경합주에서 어떤 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음, 아까 우리가 몇 번 스쳐가듯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관전 포인트는 결국에는 TV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된다. 맞아요. 바이든도 결국에는 사퇴를 하기 전까지 가만히 버티다가 TV 토론에서 그 사리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여실히 노출하고 나서야 내려올 수 있었듯이 이제 후보들이 TV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5개 주의 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음, 그리고 부통령 후보들이 원래는 사실은 대선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음, 그래서 오바마와 뭐 힐러리와 트럼프의 싸움이었고, 뭐 음, 오바마와 맥케인의 싸움이었고, 그 주요 대선 후보들의 싸움이었지 우리가 그때 부통령 후보가 누구였는지는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카멜라 해리스랑 트럼프 대통령의 싸움이 될 텐데, 여기서 부통령 후보들이 표를 까먹지는 않더라도 확장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줄 것인가가 두 번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건, 사고가 나는가, 어떤 이슈가 갑자기 쟁점으로 부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미지 혹은 인물이 음. 대통령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한 번 더 총에 맞았는데 살아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말 대통령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그 와중에 카멜라 해리스가 또 한 번 뭐 테러 시도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해내. 그러면 또 카멜라 해리스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황이 갑자기 뒤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이 뭐가 될 것인가, 어떤 게 일어나는가, 그 이미지에 그 변수에 좀 더 대응을 잘할 것 같은 이미지의 후보는 누구인가가 음, 결국에는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뭐가 됐든 경합주 이 5개 중에 3군데를 가져오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관전 포인트는 한 이 세네 가지, 특히 2번보다도 1, 3, 4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하지만 음.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매우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주신 관전 포인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나머지 뉴스들은 사실은 다 쓸데없는 뉴스고 어, 이 저도 1번과 3번과 4번만 주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트위터에서 이랬다더라, 여론조사가 이랬다더라 하는 거는 사실은 어, 일종의 소음공해 정도 수준이 아닐까 네. 봅니다. 미디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인 분들은 그렇게 계속 노이즈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들의 수익 모델이니까, 뭐, 그건 없어질 수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섣불리 어떤 움직임을 한다던가, 그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온다더라. 우리 이런 걸 대응해야겠다라고 보는 건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언론의 바이어스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